이 얘기는 이 돈을 상환을 하려면 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이 빚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연했었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지금 이 상황을 이연시켰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빚은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의 박상학입니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번 시간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집값 향방이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동안 집값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의 좀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요?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었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거래량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정부가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특별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심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거래에 참여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조금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대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대출 부분이 줄여지는 상황으로 가게 됐고 하반기에는 사실은 지금 전반기에 있었던 것만큼의 거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거래가 뭐 거의 절벽 수준으로 거의 없다가 상반기 돼서 조금씩 뭐 3천 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냐는 의견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경착륙을 우려했던 시점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그 전부터 거래가 이제 안 되는 현상이 꽤나 오랜 시간 지속이 됐었거든요. 6개월 이상 이렇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고서라도 이걸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가격이 몇 개월 사이에 몇 억이 쑥쑥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경착륙을 우려하는 상황이 됐고 사람들이 뭐 분양도 사실은 안 받으려고 하고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얼어붙었던 시장이었는데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살 수 있는 조건이 과거에 이제 금리는 사실은 올라갔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워진 시장이었었는데 금리도 낮춰주고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조금 우회할 수 있게 낮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과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니까 젊은 세대들 위주로 좀 시장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의 상환 기간에 가져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뭐 원금을 5억을 빌리면 5% 6% 이자를 생각을 하면 5% 정도 이자 되겠죠. 생각을 하면 한 10억 정도를 이자로 부담해야 되는 50년 동안 그러니까 원금보다 이자 부분이 굉장히 많은 좀 부담이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DSR 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용되는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상환액 자체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 위주로 이걸 활용을 했고 이분들이 사실은 자금이 한 40조 정도 됐었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어디서 주로 많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권의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다른 지역은 여전히 지방시장은 여전히 좀 얼어붙은 상태인 거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도 섣불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남들이 똘똘하다고 이야기하는 지역에 수요가 생겼고 그 수요도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뭐 한 집에 뭐 40조면은 거의 뭐 2만 가구, 3만 가구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잖아요. 그럼 똘똘한 지역에 뭐 경기도나 서울의 거래량을 보면 그게 이제 맞물려 있는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현상이 뭐 집값이 조금 반등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물 나온 게 지금 역대급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팔아서 이 부분을 부채의 무게감이 커지는 시기가 됐으니까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슬림화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계속 갖고 있었던 물건들인데 사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팔아야겠다. 또 가격이 과거에 이제 막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경착륙은 아니고 오히려 반등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처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근데 지금 올 초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 한 6만 건 이 정도 됐었는데 네. 뭐 한 5, 6개월 사이에 7만 건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제 50년 무기지가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대출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거래가 조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보름 사이에 한 5천 건 정도 더 매물이 쏟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은 이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한 채 자기 실수요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은 어떤 이익 실현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물을 내놓는데 실제로 이제 가격이 반등한다고 하고 올라갔다고 하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테이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보유하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전세를 통해서 이제 메꾸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전세금도 결국은 제가 사금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남한테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역전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 얘기는 이 돈을 상환을 하려면 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이 빚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연했었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지금 이 상황을 이연시켰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빚은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이제 뭐 압구정이나 강남권에서는 또 툭하면 신고가가 또 나오는 네. 여러 소식들이 좀 들리는데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고가 얘기는 워낙 많이 드렸는데 물론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격에 거래가 됐다 해서 그 가격으로 모든 물건들을 받쳐줄 수 있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일단 하나라도 그렇게 팔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에 모든 게 팔릴 수 있을 거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또 형성이 되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줄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되는 가계부채 경고 속에서도 주담대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되는 것도 좀 문제잖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올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21년도부터 해서 계속 한은에서도 계속 발표를 했었고 지금 이제 부채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억지로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형태로 유지가 됐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거고 이걸 상환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 부채를 축소하는 형태로 그게 이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일부 발생을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빚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또는 그래서 이제 처분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대출을 이제 권장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받는 형태가 이걸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받는다기보다는 일단 빌려서 내가 썼을 때 부담감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 내지는 조금만 더 부담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빌리고 이제 곧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2, 3년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부채를 늘리다 보니까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또 이거 말고도 이거는 사실은 근데 상징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마중물이 된 형태인데 이게 모든 시장을 다 견인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미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들이나 또 이제 새로 입주하는 물건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물건들을 분양받았다는 건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비가 풀린 것처럼 이제 부채가 많이 상승을 했고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한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렇게 늘어난 대출의 이제 상품을 보면 그 50년 만기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당장의 빚
감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집값이 지금이 바닥이고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조금만 이걸 내가 하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에 많이들 빚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빚이 원래부터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게 이제 GDP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부채이냐 이 부분을 따지는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105%가 넘은 게 이제 작년의 일이었잖아요.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80% 정도를 이야기하고 한은에서도 앞으로 감축을 통해서 GDP 대비해서 80% 수준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빚을 사실은 또다시 빚을 내주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역전세 문제도 동일한 문제고요. 그래서 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라고는 하지만 이거 외에도 전세금이라든가 전세보증금이라든가 또 우회적인 다른 이제 대출들, 자영업자 대출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역전세로 나타났고 또 대출을 대환을 통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풀어주는 자금으로 대환하는 형태로 일단은 연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긴 뭐 50년, 40년 대출 받았을 때 그때까지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진 않잖아요. 대부분 네. 이제 시세가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당장 뭐 2년 뭐 이 정도 전세 놓고 아니면 월세 음. 기간이 보통 이제 임대차 기간이 2년 정도로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 기간 동안을 감당할 계획을 세우고 이게 2년 후면은 가격이 지금 내가 산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과거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고점을 곧 회복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이 정도를 내가 부담하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일부에서는 지금 대출을 받는 분들이 이제 뭐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니까 대출을 받는 거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집값이 어떻게 지금 올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과거에는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어주는 즉 대출을 많이 해줌으로써 내가 예전에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걸 갖고 이제 갈아타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또다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했고 이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아직 소득이나 어떤 기본적인 자산의 어떤 마련이 덜 된, 준비가 덜 된 세대들이 시장에 들어와 줌으로써 또 가격이 올라간 형태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해주려면 누군가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밑에 바닥부터 이제 계속 들어와 줘야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DSR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미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빚에 대한 내줄 때 그 규모를 내줄 때 이 사람이 연소득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조차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담보의 가격만 보고서 그냥 목돈을 빌려준 형태거든요. 그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좀 더 낮은 허들을 통해서 대출을 활용했던 사람들이 네네네. 들어온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규제들이 적용이 되는 상태에서 들어와 줘야 되는 시장인 거죠. 그러면 소득 수준도 좋고 더 나은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빚을 내서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일단은 그러면 아주 낮은 가격의 집들은 사실은 더 높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더 비싸게 사줄 이유가 이 사람들은 이미 집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계속 매수세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네네. 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규모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시장인데 금리가 지금은 뭐 조금 또 주춤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시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의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버텨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의 어떤 침체 상황이
뭐 무역 수지 적자도 나타나고 수출도 네. 안 되고 뭐 중국의 경제도 안 좋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인플레는 일어나고 사실은 이제는 어떤 이 시대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용의 축소로 갈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사실은 빚의 무게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이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조금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